그날 아침 통영의 스피커는 평소보다 한 박자 빨랐습니다. 금속성 잡음이 먼저 울리고 이어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도시의 벽을 두드렸습니다. 전지역 비상경계, 불필요한 이동 금지, 문장 하나가 끝날 때마다 숨이 한 번씩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먼저 잡히는 곳이니까요. 대신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시장의 선놀림이 멈추고 트럭 짐칸의 천막이 더 단단히 묶였습니다. 골목의 그림자들이 갑자기 길어졌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단지 방송이 아니라 사냥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은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날이었습니다. 누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아니라 무엇이 빠져나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보다 문서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의 끝은 늘 같은 곳으로 흘렀습니다. 뷰웨이브. 나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목젖은 이미 몇 번이나 그 단어를 삼킨 뒤였습니다. 통행증 전수검사 실시, 각 단위 즉실 점검, 머리마다 초소가 늘어났고 한 번도 열리지 않던 막대기가 내려왔습니다. 검문은 낮보다 밤이 더 심했습니다. 손전등이 얼굴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나는 내 눈동자까지 기록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왜 하필 이 정도의 비상이어야 했을까? 사람 하나가 사라졌다고 나라가 이렇게까지 잠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는 이곳은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울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울부짖는 것은 무엇일까? 사라진 것이 정말 사람이 맞을까? 나는 그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비상은 바깥을 막는 게 아니라 안에서 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봉인이라는 것. 나는 한 번도 영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총을 든 적도 없고 큰 말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색 외투,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가방, 서류를 넣는 내 가방은 겉으로 보기엔 낡은 천가방 같았지만 안쪽에는 얇은 방수막이 한 겹 더 들어있었습니다. 비에 젖으면 잉크가 번지니까, 서류는 번지면 안 되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외우며 살아왔습니다. 종이의 무게, 봉투의 촉감, 붉은 도장의 압력. 그날 내 손에 들어온 봉투는 달랐습니다. 종이 자체가 조금 더 두꺼웠고 봉인의 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봉투 겉면에 찍힌 표식이 내가 평생 한 번도 직접 만져서는 안 되는 구역의 것이었습니다. 숨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내려야 했습니다. 얼굴이 흔들리면 시스템은 그것부터 잡아냅니다. 많은 국경이 있는 사람도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나라가 내 발자국 소리 하나에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뭔가를 한 사람처럼.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비상 소집, 각 단위 책임자 즉시 복귀. 도시는 갑자기 거대한 잠금 장치처럼 굳어갔습니다. 문은 닫히고 전화는 끊기고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넘어지면, 만약 이 가방이 열리면, 만약 누군가 잠깐만이라고 부르면. 나는 걸음을 조금 더 늦췄습니다. 아니, 늦춘 척했습니다. 내가 빨라지는 순간 눈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늦어지는 순간도 위험합니다. 너무 늦으면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곳에서 이유를 묻는 사람은 이유를 듣고 싶어서 묻지 않습니다. 가방끈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 압력이 마치 손목에 채워지는 철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운반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길이라는 걸.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평양 전체가 숨을 죽이는가? 그리고 왜 하필 그걸 옮기는 사람이 나인가? 나는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왜 그날 김정은이 미쳤다는 말까지 나왔는지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비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내 삶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나는 보위부 산하 문서 운반 담당, 말 그대로 서류를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안전한 일을 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안전하다는 건 총성이 없다는 뜻이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으니까요. 아침은 늘 같은 순서로 시작됐습니다. 검은 물에 옥수수 가루를 풀어 끓인 죽, 소금은 손톱만큼. 아이가 있는 집은 가끔 설탕을 넣지만 우리 집에는 그런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배급표는 종이 한 장이지만 그 한 장이 없으면 하루가 비워졌습니다. 누군가의 도장 하나가 찍히지 않으면 내 그릇은 비어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더 심했습니다. 난방은 말뿐이었습니다. 열은 집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나는 늘 장갑을 끼고 서류를 만졌습니다. 손이 얼면 글씨가 흔들리고 글씨가 흔들리면 그건
태도 문제가 되니까요. 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했습니다. 누가 보면 부부가 평범하다고 하겠지만 평범함은 이곳에서 제일 위험한 단어입니다. 평범하려면 티가 나지 않아야 하고 티가 나지 않으려면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으면 흔적이 남습니다. 메일은 눈에 띄지 않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서류는 봉투 안에 있고 봉투는 가방 안에 있고 가방은 내 옆구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운반할 때 봉투 가장자리를 꼭 확인했습니다. 찢어진 곳이 없는지, 공인실이 흔들리지 않는지. 비가 오면 방수막을 한 겹 더 덮었습니다. 서류가 젖는 순간 그건 사고가 아니라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이동은 늘 제한돼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특권이 아니라 통행증이었습니다. 통행증에는 이동 가능한 시간, 노선, 목적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멈춰야 했습니다. 초소에서 병사가 내 얼굴을 보고 다음엔 통행증을 보고 그 다음엔 내 가방을 봅니다. 그 세 번째 시선이 제일 오래 머뭅니다. 가방은 결국 내가 뭘 품고 사는지 보여주는 물건이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살아남는 법을 안다고 믿었습니다. 큰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굶지 않게, 일이 문제없이 끝나게. 내가 꿈꾸던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무사히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 없이라는 말이 내 안에서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류를 건네며 담당 간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봉투는 절대 열어보지 마라. 그 말은 원래도 늘 있었던 말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눈빛이 너무 또렷해. 오히려 흔들렸습니다. 그 눈에는 경고가 아니라 두려움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 습관처럼 손을 씻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손에 배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 손에 묻은 무언가가 가족에게 옮겨갈까 봐서였습니다. 문서를 운반하는 사람의 손은 깨끗해 보이지 그 손이 지나온 길은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나를 빤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나는 한참을 있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추워서 그래. 그 말이 거짓말인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내 안에서 가장 큰 동기는 하나였습니다. 억울함. 나는 뭔가를 잘못한 적이 없는데도 늘 잘못한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한 번의 지각, 한 번의 실수, 누군가의 눈 밖으로 튀어나간 순간 이유는 그때부터 피우 없어집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문제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작은 장면들에서 몸처럼 쌓였습니다. 초소에서 병사가 내 통행증을 돌려주며 비웃듯 말했던 너희는 늘 바쁘다? 바쁜 게 죄는 아니냐? 나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목 안쪽이 타들어갔습니다. 그게 내 자존심이 눌리는 소리였을까요?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서류 운반용 가방 안쪽 방수막 뒤에 끼워둔 얇은 종이 조각, 외국 글자가 인쇄된 포장지였습니다. 누군가가 버린 걸 주워온 거였는데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유가 있었지만 말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몇 번 문지르다가 다시 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문 쪽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왜 이걸 숨기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종이 조각이 내 마음의 균열을 처음으로 증명한 물건이었다는 걸.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내가 평생 운반해온 봉투들과 완전히 다른 촉감의 봉투가 내 손에 들어오게 될 줄. 처음 균열은 늘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보위부 문서 인수 창구에 섰고 서류 대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늘 같은 자세로 펜을 잡았습니다. 글씨는 너무 예쁘면 안 되고 너무 삐뚤어도 안 됩니다. 성의와 불순의 경계는 여기서도 애매했습니다. 대장 한 칸을 채우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확히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번호였습니다. 운반 3조 17번. 그 번호를 들으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나는 펜 끝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 1초가 길었습니다. 부웨이브에서는 1초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낯선 사람이 나왔습니다. 내가 본 적 없는 얼굴. 하지만 옷깃의 단추와 어깨선이 말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행정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비밀 조사반 쪽 사람. 걸음이 조용했고 시선이 사납지 않았습니다. 사납지 않은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도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내 앞에 대장을 놓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십니다. 요즘 이동이 많지?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명령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가방은 잘 관리하나? 나는
자동처럼 대답했습니다. 방수막 이상 없습니다. 봉인 확인도 합니다. 이 대화는 사실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정을 확인하기 위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얼굴 안쪽 근육까지 통제하려고 애썼습니다. 웃지 않기, 놀라지 않기, 화내지 않기. 하지만 그 순간 내 심장이 내 마음보다 먼저 뛰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내 손을 봤습니다. 펜을 잡은 손, 손가락 마디, 손톱 밑.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주머니에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 작은 충동이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걸 알면서도 오늘 일정은? 그 질문이 떨어지자 내 목 뒤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일정은 원래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은 산부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내 입으로 일정이 나오게 만드는 걸까? 나는 규정대로 답했습니다. 인수 후 지정 경로로 이동합니다. 그는 미소를 아주 얇게 흘렸습니다. 지정 경로 좋은 말이지. 그날부터였습니다. 내 눈에 보이부 건물의 복도가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건 복도는 원래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 하나, 천 하나, 모서리 하나가 전부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나는 창구에서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봉투를 건네주는 직원의 손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렸습니다. 그 직원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건네며 한마디를 아주 낮게 흘렸습니다. 열지 마. 원래도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방 안쪽에 넣는 순간 아주 작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봉투의 두께, 종이의 겹, 그리고 봉인실이 지나치게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평소의 봉인은 규정이지만 이건 공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사람 많은 길을 택했습니다. 혼자 있는 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혼자라는 사실이 기록될까봐. 이곳에서는 혼자 있는 순간이 만남으로 조작될 수 있고 만남은 곧 연루가 됩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옥수수밥, 소금국, 배추 한 장. 나는 밥을 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린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목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나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 아내가 다시 묻지 않은 거 믿어서가 아니라 더 묻는 게 위험해서였을 겁니다. 그날 새벽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났고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쳤습니다. 그 소리들조차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습니다. 내가 오늘 한 말, 내가 멈춘 일주, 내가 봉투를 받았을 때 숨을 들이킨 타이밍,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기록에 들어갔을까? 그 기록이 어느 책상 위에 쌓이고 있을.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찍힌 걸까? 사라지는 건 늘 갑자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갑자기는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한 시간표였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비상이 계속되면서 출근 시간도 제멋대로 바뀌었고 단위별로 야간 점검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위험을 무디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무딘 감각이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문서 인수 창구로 들어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고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 조용한 소란, 숨죽인 발소리,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고정되는 순간의 정적, 그리고 누군가가 끌려 나왔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내가 얼굴을 아는 같은 건물에서 몇 번 스쳐 지나 서류 결제 담당의 보조원. 그는 늘 잉크 냄새가 강한 사람처럼 손가락 끝이 검었습니다. 그런 손으로 우리는 같은 종이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건 이상했습니다. 이곳에서 끌려가는 사람은 대개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가방이든 종이든 증거든. 하지만 그는 빈손으로 끌려갔습니다. 빈손이라는 건 그가 이미 모든 걸 빼앗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눈은 도망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잠깐 내 쪽을 스쳤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을 받아버리며 그 순간부터 나도 같은 줄에 서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눈은 대화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의 옆에는 두 사람이 붙어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단정했고 너무 조용했고 너무 익숙하게 사람을 다루는 손이었습니다. 뷰웨이브. 그 말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위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웨이브는 늘 있었지만 늘 이렇게 눈앞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나타난다는 건 이제 숨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르게 잡는 게 아니라 보게 잡기 시작한 겁니다. 공포를 퍼뜨리기 위해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옆으로 비키고 발끝을 정렬하듯 붙였습니다. 누구도 왜?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왜는 질문이 아니라 자살이니까요. 그 남자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고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문서 업무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책상은 오늘 오후부터 비어 있을 거라는 걸. 그의 이름은 내일부터 대장에 쓰이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 기억에서도 사라질 거라는 걸. 그날 낮 나는 문서 창구에 앉아 대장을 넘기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가 담당하던 줄, 그의 서명이 늘 있던 간 없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떨면 안 됐습니다. 떨리는 순간 누군가가 왜 떨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은 늘 같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퇴근길, 나는 일부러 다른 동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너무 평범하게. 오늘 아침 봤어? 그는 잠깐 숨을 멈추더니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봤지?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말하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압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히 창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괜히 물을 길어왔다가 다시 부었습니다. 손이 놀아야 마음이 덜 울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지쳐 있었고 눈이 붉었습니다. 나는 묻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내면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옆집 아줌마가 안 나왔어. 옆집, 우리를 늘 지켜보던 사람, 웃을 때도 이상하게 웃던 사람, 늘 단위 소식을 빨리 알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사라졌는지보다 누구까지 사라질 수 있는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감시자도 사라질 수 있다면 지금 이건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내부에서 무언가가 깨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비상은 외부를 막는 게 아니라 내부의 구멍을 찾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구멍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생겼다는 걸.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끌려갔을까? 옆집 여자는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다음은 누구일까? 나는 모르게 손이 가방 쪽으로 갔습니다. 가방은 비어 있었지만 그 촉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담았던 자리의 무게, 봉투의 단단함, 고민실의 거친 감촉. 그때 문득 아주 선명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라지는 건 순서가 있다. 먼저 주변이 사라지고 마지막에 중심을 향해 온다. 그리고 나는 그 중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내가 보이고 있다는 감각을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건 누가 뒤를 밟는다는 느낌만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공기 속에 아주 얇은 실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폐가 아닌 누군가의 기록지로 숨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상이 길어지면 사람은 다들 그러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보웨이브 건물 안에서 서류를 인수할 때 나는 늘 같은 동선으로 움직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오른쪽으로 꺾고, 두 번째,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창구로 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나는 일부러 특징 없는 걸음을 연습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너무 느리지 않게, 고개는 들지도 숙이지도 않게. 그런데 그날 내가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창구 옆에 있던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소에 거의 울리지 않는 전화였습니다. 받는 직원이 수화기를 들자마자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내 귀를 찢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들어왔다고? 누가? 그 순간 내 등줄기 아래로 차가운 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말썽을 부렸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는 압력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잉크가 조금 번졌습니다. 그 작은 번짐이 마치 너는 흔들린다 라고 찍히는 도장 같았습니다. 그날은 통행증 전수검사가 더 잔인하게 진행됐습니다. 밖에 나가면 모든 초소에서 통행증을 2번씩 확인했습니다. 한 번은 겉으로, 한 번은 안쪽으로. 종이를 빛에 비추고 서류 번호를 대장과 대조하고 잉크의 농도를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통행증을 내밀었는데 병사가 손가락으로 내 사진을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요즘 병루가 자주 바뀌지? 나는 대답했습니다. 상부 명령입니다. 그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웃는 병사는 차라리 덜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말할 다음 문장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날 오후에는 또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근무지 통제, 보웨이브 문서 운반 인원들은 원래도 구역 제한이 심했지만 그날부터는 아예 다른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봉쇄됐습니다. 철문이 세워지고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출입 기록을 적는 종이가 새로 붙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쓰는 순간 종이가 내 몸을 훑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보이는 통제보다 보이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퇴근길, 나는 늘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직업의 습관이었습니다. 문서를 운반하는 사람은 집이 목적지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붙는 순간 집이 곧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시장 뒷길을 한번 돌고 공중 목욕탕 앞을 지나고 한 번은 다리를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늘 길을 2번 삽니다. 그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 모퉁이를 돌았는데 맞은편에 자전거를 세우던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신문을 읽는 척을 했습니다. 신문이 바람에 조금 흔들렸지만 그의 눈은 종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숨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늦췄습니다. 그 남자도 동시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우연일까? 나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인민반장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도 주민들을 불러 모아 점검하곤 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 어디 다녀왔어? 그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친절은 이곳에서 늘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업무가 길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어깨쯤을 손으로 툭 쳤습니다. 그 손이 닿은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내 몸에 확인 완료 도장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창문을 닫고 문고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커튼을 조금 더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꺼내 안쪽 방수막을 들쳐 봉투를 넣는 숨은 칸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그곳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나는 알게 됐으니까요. 감시는 증거가 있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필요가 생기면 시작된다는 거야. 밤이 깊어지자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누가 그러더라? 뭐라고? 보호외부 합동조가 사람들 명단을 다시 만든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명단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사람은 이미 절반은 사라진 겁니다. 그날 새벽 나는 잠결에도 문박 소리에 깼습니다. 바람 소리인지 발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소리가 가장 무섭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했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미 죄인처럼 숨을 쉬고 있지?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였습니다. 나는 이미 보위부의 시야 안에 들어온 걸까? 그날부터 나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아주 천천히, 아주 무겁게 그물을 내려놓고 있다는 걸. 그날 내가 받은 봉투는 손바닥에서부터 이상했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뼈를 쥐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서 인수 창구에서 봉투를 건네준 직원은 내 얼굴을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넘겨주면서 손가락 끝으로 봉인의 매듭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게 마치 살아남고 싶으면 너도 모르는 척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규정대로 확인했습니다. 봉투 겉면의 도장 위치, 봉인실의 색, 그리고 봉투 오른쪽 아래에 새겨진 분류 코드. 내가 평생 운반하던 문서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코드는 보위부 내부에서도 가장 깊은 곳, 열람자 한정구역에서만 붙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척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얼굴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서 운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표정의 편평함이니까. 그 봉투는 원래 목적지가 평양 시내의 한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소라면 몇 번의 중간 결제를 거쳐야 할 문서가 갑자기 내 손으로 직접 내려온 겁니다. 나는 그게 의미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급해졌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급함이 무언가가 새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가방 안쪽 방수막 아래 숨은 칸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그 칸은 내가 직접 실을 뜯어 만들어둔 곳이었습니다. 내 직업의 독특한 요령이랄까요? 서류를 한 번 더 보호하기 위해 가방 안쪽 천과 천 사이를 얇게 갈라 숨길 수 있게 만든 공간.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작은 기술. 그날 그 기술이 내 목숨을 이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번호를 또 불렀습니다. 17번. 잠깐. 나는 발이 바닥에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보자 그 며칠 전 봤던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비밀 조사반. 그는 서류 대장을 들고 있었고 내 이동 기록이 적힌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오늘 동서는? 나는 대답했습니다. 명령대로 갑니다. 명령. 그는 짧게 따라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드럽게 사람을 찢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다른 곳 들른 적 없지?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은 있냐가 아니라 있다는 걸 이미 안다는 말투였습니다. 나는 억지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한 번 더 보더니 종이를 덮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빠르게 끝내. 그 말이 내 목을 조였습니다. 빠르게 끝내라. 그건 배려가 아니라 기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하라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나는 일부러 시장 쪽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단 한 번도 우회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우회는 살아남는 기술이지만 어떤 날은 우회 자체가 표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 뒤로 발소리가 딱 한 사람 분량으로 일정하게 따라왔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멈추면 멈추고 내가 가면 갑니다. 그 발소리는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존재를 숨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미엔이 아니라 동현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정해진 곳으로 가는지 강제로 붙여드는 방식. 목이 탔습니다. 집에 들를 수 없었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가면 집이 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봉투만 전달하면 끝이다. 나는 그냥 운반자다.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모른다는 말은 너무 허무했습니다. 이곳에서 모른다는 건 죄를 피하는 말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의 마지막 말이기도 하니까요. 목적지로 향하는 길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앞쪽 초소에서 검문이 강화됐습니다. 경사들이 줄을 세우고 가방을 열어보게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멈춰섰습니다. 가방을 열게 되면 숨은 칸까지 뒤지며 봉투가 보이면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똑바로 걸어. 발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는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를 목적지까지 보내기 위해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를 지켜주지? 아니, 지켜주는 게 아니라 봉투를 지키는 거겠지. 검문줄 앞에서 그 남자는 병사에게 짧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사의 얼굴이 굳는 걸 봤습니다. 병사는 내 가방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그냥 고개를 숙여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봉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에 닿아 있었고 나는 이미 그 위의 싸움 속에 당겨졌다는 거예요. 목적지 건물에 들어가기 직전 남자는 나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마디가 내 뇌에 박혔습니다. 오늘 네가 본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입술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전 그냥 운반만 했습니다. 내가 말하자 그는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 같지 않은 숨. 그래, 그게 살 길이지.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위험해집니다. 나는 창고처럼 쓰이던 작은 공용 건물 뒤편에 숨어 앉았습니다. 벽은 차가웠고 숨은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봉투가 내 가방 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국 손을 넣었습니다. 내가 결심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열어보면 끝장이다. 하지만 이미 끝장난 사람에게는 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봉인의 실을 아주 조금 손톱 끝으로 긁어냈습니다. 찢지 않았습니다. 한지 안을 확인할 만큼만 종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찻줄의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속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열남자 이름이 있었고 그 아래에 정미 대상 명단이 있었습니다. 명단은 숫자처럼 길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내 눈을 찢었습니다. 아내의 사촌, 시장 쪽 유통선을 관리하던 사람, 그리고 우리 집 주소가 적힌 줄. 나는 숨을 들이마시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서를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을 했습니다. 아내가 준 머리핀 하나를 꺼내 봉투에 찢어진 실끝을 바신돌로 고정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는 선을 넘었다는 걸.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도망치고 싶다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남으면 우리는 죽는다. 나는 가방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서 속삭이듯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시스템 안의 사람이 아니다. 다음 날부터 세상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진다는 건 평화가 아니라 숨이 막히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침 방송은 더 짧아졌고 사람들의 표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보웨이브 건물 안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인사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로의 어깨 너머를 한 번 더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말보다 먼저 눈이 배신할까봐. 나는 출근을 했지만 이미 출근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은 전날 밤 그 창고에 두고 온 채 몸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인수하는 창고 앞에서 직원은 내 손에 봉투를 올려놓고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입술만 움직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없어져.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나는 그 말의 책임까지 떠안게 됩니다. 대신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내 업무 동선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따로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부 지시는 필요 이상으로 자세했습니다. 어느 골목으로 가라. 어느 구역은 피하라. 몇 시 몇 분까지 도착하라. 마치 누군가가 이미 내 발걸음을 한 칸씩 미리 써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오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나를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내가 쓰던 공중전화는 신호가 안 잡혔고 시장 쪽 사람들은 서로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집 문이 닫히면 그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경미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는 순간 함께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 나는 집 앞 골목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 낯선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눈 위에 찍힌 자국이 두 줄. 같은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던 흔적.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집도 끝이다. 나는 그대로 방향을 틀어 다른 골목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살려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밤 나는 마침내 선을 밟았습니다. 그 선은 보이부 문서 운반 담당이라면 절대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선. 하지만 이미 내 삶은 그 선을 넘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시장 뒤편 냄새가 강한 술집 골목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늘 사람을 옮기는 길이 있었습니다. 문서를 옮기는 사람인 내가 이제는 내 몸을 옮길 길을 찾는다는 사실이 너무 웃겼습니다. 웃을 수 없어서 더 괴로웠습니다. 나는 전날부터 마음에 찍어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옛날에 한 번 외곽 지역 문서 전달을 나갔다가 들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길을 아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대부분 중국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대화는 길면 안 됩니다. 길어지면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사람 숨길 수 있어? 그는 담배를 끝까지 태우지도 않은 채 나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왜? 빚졌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걸 봤어. 그 말이 나가는 순간 내 속이 얼어붙었습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한 문장에 반응했습니다. 눈빛이 아주 잠깐 발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을 아주 낮게 내렸습니다. 보웨이브식 봉투가 아닌 그냥 종이 조각처럼. 이건 문서가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는 신호. 그는 내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한번 훑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짐은 가볍게, 사람은 적게 데리고 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적게 데리고 오라고? 내가 혼자만 갈 수 있을까? 아내는? 가족. 나는 딱 한 문장만 물었습니다. 아내도 가능하오? 그는 잠깐 침묵하더니 아주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두 배. 그 말이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값으로 환상되는 제게 나는 그 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치르지 않으면 아내는 명단 속 한 줄로 끝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다시 창고 쪽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금 대신 사용할 물건. 담배 2갑, 외국 포장지 몇 장, 작은 금속 단추들, 그리고 무엇보다 통행증. 문서 운반 담당 통행증은 위조가 어렵지만 경로가 제한됩니다. 나는 통행증 위에 적힌 목적지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어디까지 갈 수 있지? 어느 초소까지는 통과할 수 있지? 그 다음은? 그때 창고문 바깥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문틈 사이로 빛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손전등. 누군가가 내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몸을 낮췄습니다. 심장이 귀로 뛰었습니다. 내가 들키면 끝이 아니라 아내까지 끝입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 없지?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없어도 찾으래. 기록 남기지 말고. 그 말이 지나가자 내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감시는 확인이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냥은 늘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움직인다는 걸 누군가는 알고 있다. 내가 브로커를 찾았다는 것도 이미 누군가에 대해 흘러갔다. 그 브로커가 나를 살릴 사람일까? 아니면 나를 파는 사람일까? 나는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가방 하나, 얇은 옷 한 벌, 물 한 병, 그리고 내 직업의 유일한 습관. 문서를 숨기던 그 칸에 이제는 내 인생을 숨겼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약속 장소로 나간다. 하지만 절대 혼자 믿지 않는다.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그가 나를 팔아넘기려 한다면 나는 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나는 가방을 어깨에 걸고 바닥에 무릎을 붙인 채 작게,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 새벽 약속 장소로 나가기 전 나는 한 번 더
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가 본 문서가 단순한 정리 대상 명단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까지 국가가 흔들렸는지, 왜 보위부가 스스로를 잠그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믿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라고. 그냥 오해였다고. 하지만 이런 곳에서 오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아니라면 남는 건 단 하나, 의도였습니다. 그날 보웨이브 안에서 이상한 기류가 폭발했습니다. 아침 조회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문들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철문이 닫혔고 출입 기록지가 새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이 되기도 전에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이 건물 전체를 얼렸습니다. 통신 차단, 전화선이 끊기고 내부 무전이 멎었습니다. 말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소문은 통신이 끊겨도 퍼지니까요. 오히려 그럴 때 더 독해짐. 나는 창구에서 서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자리 직원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기록 지우라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심장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록을 지운다는 건 무언가가 없던 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없던 일이 되는 순간 사람도 함께 없던 사람이 됩니다. 오후가 되자 암호 변경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바뀌던 출입 암호가 그날은 3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바깥으로 정보를 흘렸다는 의심, 아니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고 번호를 바꾸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드디어 알았습니다. 내가 본 명단은 단지 처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명단이 의미하는 건 내부 숙청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를 정리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정리할 권리를 쥐고 있느냐의 싸움. 그러니 김정은이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칼이니까요. 나는 전날 밤 몰래 찢어본 문서의 첫 장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한 이름만 있지 않았습니다. 열람자 한점 문서답게 이름 옆에 아주 짧은 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통선, 관리자, 기록 담당, 연결점. 즉, 그 명단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명단이 아니라 목줄을 주기 위한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주소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 내가 누군가의 연결점으로 찍혔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의미가 부여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끝났습니다. 문서 운반 담당이라는 직업은 보호막이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문서는 내가 옮겼고 경로도 내가 알며 어떤 봉투가 어떤 손으로 갔는지도 내가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나는 보이브 북도에서 한 사람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며칠 전 나를 불러세웠던 비밀 조사반의 남자. 그는 내 앞을 스치며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네가 제일 안전해 보이더라.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질문이 나오고 질문이 나오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속에서는 비명이 터졌습니다. 안전? 안전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안전한 사람에게는 안전이라는 단어를 굳이 붙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몸 안의 방향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도망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확실했으니까요. 내가 가진 봉투의 내용은 단순한 내부 행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김정은이 가장 숨기고 싶은 방식으로 적힌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정리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어떤 지시가 어디로 내려가며 어떤 돈줄이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즉 시스템의 신경과 혈관이 통째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간다? 그건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심장을 들고 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를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중전화는 먹통이었고 집 주변은 이미 발자국이 여러 겹이었습니다. 나는 집 근처로 다가가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멀리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게 아내가 잠든 건지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다녀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속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선택한 탈출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되는 걸까? 하지만 남으면 둘 다 죽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선택이 아니라 정답이 없는 문제 앞에 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내가 잠 못 자는 밤 아내가 한 번 낮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 죽이는 일 하지 마. 그 말은 정치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부탁이었습니다. 제발 당신만큼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 부탁을 떠올리자 갑자기 숨이 찼습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사람을 죽일 명단이 아니 사람들이 죽어가는 구조가 적힌 종이였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문서를 살려서 밖으로 빼내는 건 배신이 아니라 적어도 내 아내에게 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대답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아주 냉정한 사실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내가 도망치기 전 먼저 나를 없애려 할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창고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문서를 숨긴 칸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왜 쫓기는지 안다. 이제는 왜 김정은이 미쳤는지도 안다. 문서 한 장이 아니라 그가 숨겨온 진짜 얼굴이 내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본능으로 가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나를 잡는 이유가 의심이 아니다. 그들에게 나는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난 사람은 붙잡히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약속한 새벽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밀어낸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방을 어깨에 걸고 숨은 칸을 마지막으로 눌러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몇 장이 아니라 내 목숨과 아내의 목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숨기고 싶어 했던 것들, 그걸 생각하면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끈 어두워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일부러 하천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시가 붙었을 때 직선은 죽음이니 걸음을 옮길수록 내 귓가에는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따라오는지 내가 스스로를 따라오는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장 외곽에 버려진 창고 앞이었습니다. 거기는 낮에는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새벽에는 냄새만 남는 곳입니다. 젖은 탄 썩은 채소, 오래된 술, 그 냄새가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위험한 건 너무 깨끗한 공간이니까.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렇고 나는 그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기억하면 나도 죄가 되니까요. 그는 말없이 내 가방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정처럼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보여주되 숨은 칸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전부를 보여주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사람값이 아니라 물건값이 됩니다. 그는 내 손을 잠깐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손이 깨끗하네. 문서쟁이 맞구만.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그는 아주 짧게 설명했습니다. 길게 설명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밀차는 내려 업무 이동처럼 빠져나간다. 2차는 국경 쪽 공업지대. 밤에 화물 떨어붙어. 3차는 강 건너. 거기부터는 네가 모르는 세상이다. 세 문장. 그게 내 인생의 지도였습니다. 나는 목이 마른데도 침을 삼켰습니다. 아내는 그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살아야 아내 얘기도 내일 할 수 있어.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미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당장 데려오게 하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선택권을 그의 손에 쥐게 만드는 방식. 나는 그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더 절망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짧게 말했습니다. 저거 탄다. 나는 물었습니다. 검문은? 그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검문? 요즘은 다 검문이야. 다만 통과시키는 검문도 있지. 그 말은 그에게도 줄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를 믿어도 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신념이 아니라 단 하나의 현실뿐이었습니다. 남으면 죽는다. 트럭은 구경물자 수송 차량처럼 보였습니다. 자루들이 실려 있었고 위에는 낡은 방수포가 덮여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방수포 아래를 손으로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나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자루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몸을 웅크리자 가방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통증이 오히려 나를 깨웠습니다. 지금 나는 도망치고 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둠이 흔들렸습니다. 자루 사이로 들어오는 공기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먼지가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크게 쉬면 기침이 나고 기침은 소리로 바뀌고 소리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숨을 잘게 쪼갰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내려. 적재물 확인.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한 통과시키는 검문이 지금일까? 아니면 여기서 끝일까? 방수포가 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빛이 틈으로 쏟아져 손전등이 자루 위를 훑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됐고 뒤에 거. 뒤쪽 자루가 들춰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 자루, 두 자루. 내 귀에는 그 소리가 망치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루 하나가 내 바로 위에서 들썩였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가방을 더 끌어안았습니다. 숨은 칸이 눌리며 종이의 모서리가 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그 찔림이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들키면
나는 끝이.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시간 없어. 비상 소집 떨어졌다. 빨리 통과시켜. 5분 침묵 후 누군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강스프가 다시 덮였고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을 내쉬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살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공포 때문에. 트럭이 어둠 속을 뚫고 달리는 동안 나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계획은 시작됐지만 이미 균열이 생겼다는 것. 검문이 이렇게 가까웠다면 누군가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 브로커가 두 얼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스템이 훨씬 빨리 움직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루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길은 정말 탈출로일까? 아니면 잡기 위한 통로일까? 그리고 그 질문은 내 입안에 오래도록 피마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길어지도록 만들어진 밤이었습니다. 트럭의 진동이 내 뼈까지 두드렸고 자루 사이의 먼지가 목 안쪽에 붙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면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나는 숨을 작게 나눠 마셨습니다. 마치 숨도 배급받듯이.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심장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누군가 밖에서 들을까봐 더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몰랐습니다. 시간은 이곳에서 늘 누군가의 권력입니다. 나는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한 번 더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엔진이 바로 꺼졌고 밖이 조용했습니다. 조용함이 이상했습니다. 검문 초소라면 최소한 군화 소리라도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루 틈 사이로 빛을 기다렸지. 빛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방수포가 아주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지금 내려. 브로커였습니다. 나는 몸을 굽힌 채로 기어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는 칼처럼 차가웠고 멀리 철제 구조물들이 검은 그림자로 솟아 있었습니다. 공업지대, 연기 냄새, 기름 냄새, 젖은 쇠 냄새. 여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물건이 이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숨기 쉬웠습니다. 브로커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저 손 따라가. 말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대답을 하면 내 목소리가 내 위치가 됩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채소리가 멀리서 났고 어딘가에서 경적이 한번 울렸습니다. 그 순간마다 나는 움찔했습니다. 내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리가 이곳에서는 늘 신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쯤에서 브로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는 내 손목을 꽉 잡고 나를 어두운 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가진 건 들키면 안 된. 많은 속으로 웃을 뻔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들고 있는 이 종이가 들키면 안 되는 걸 나는 이미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손전등 빛이 움직였습니다. 두 줄. 사람 군화 소리가 짧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브로커는 내 귀에 숨만 언뜻 말했습니다. 보위부가 아니라 여기 단속반이야. 그래도 걸리면 끝.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보웨이브가 아니면 덜 무섭냐고요? 아닙니다. 어느 조직이든 잡힌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숫자가 됩니다. 숫자는 사라져도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빛이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더 낮췄습니다. 내 가방이 컨테이너 벽에 부딪혀 툭 소리가 날 뻔했습니다. 나는 손으로 가방을 가심에 눌러붙였습니다. 그 순간 숨은 칸안의 문서가 내 심장과 같은 박자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빛이 멀어졌을 때 브로커가 나를 밀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걷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미끄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발바닥이 땅을 밟지 않으려 애쓰는 것처럼. 그때 내 머릿속에 갑자기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 손을 씻으며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나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던 얼굴. 나는 그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속이 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다.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이미 문서 속 한 줄처럼 처리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아내를 구할 가능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밤은 사람을 비겁하게 만듭니다.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겁을 참고 견디게 만듭니다. 나는 용감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멈추면 끝이니까 움직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준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관리동 뒤편 철문 하나가 반쯤 열린 공간. 그 안에는 냄새가 없었습니다. 냄새가 없는 공간이 더 무섭습니다. 누군가가 미리 치워둔 흔적 같았으니까요. 브로커는 내게 얇은 옷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거 입어. 표시 없게. 나는 그 옷을 받으며 손끝으로 재질을 확인했습니다. 거친 작업복, 공업지대 인부들이 입는 것. 나는 순간 내 직업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옮기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야 해. 내가 같이 가면 더 위험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의 눈을 봤습니다. 눈 속에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단순한 탈북자 한 명의 목숨이 아니라는 것.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약속 지켜줄까? 아내를 말한 겁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순간 팔립니다. 밖에서 갑자기 짧은 무전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서 차량 헤드라이트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빨리 지금 가. 나는 가방끈을 더 조였습니다. 숨은 칸이 내 갈비뼈에 붙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 때문인지 먼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나라가 원래 별을 허락하지 않는 건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별 없는 하늘이 내 마음과 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은 준비가 아니라 별별의 밤이라는 걸. 내가 떠나는 것은 집이 아니라 내가 나였던 모든 시간,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사람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 오히려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다시 스피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야간 검문 강화, 이동 제한. 목소리는 멀었지만 내 귀에는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한 번만 말했습니다. 지금이다. 그리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돌아갈 수 없게, 되돌릴 수 없게, 오직 앞으로만. 우리는 결국 국경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온 길이 아니라 시스템이 나를 여기까지 떠민 길이었습니다. 1차는 내륙을 빠져나가는 일이었습니다. 보웨이브 문서 운반 통인증을 끝까지 공무처럼 써먹었습니다. 나는 작업복 차림으로 공업지대 인부들 틈에 섞여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보면 서로가 짐이 되니까요. 나는 그 무심함을 빌려서 살아남았습니다. 2차는 국경 근처 공업지대에서의 마지막 탈출이었습니다. 속반, 검문, 무전소리, 모든 게 촘촘했습니다. 나는 철제 구조물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컨테이너 사이로 바람처럼 흘렀습니다. 그때마다 내 가방 속 숨은 칸이 갈비뼈를 찔렀습니다. 근처의 모서리가 아프게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이 나를 깨웠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3차, 강을 건너는 순간이 왔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나는 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한 줄이지만 밤의 강은 사람을 삼키는 검은 입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짙은 안개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안개가 너무 두꺼워서 손을 뻗으면 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도 어디서 오는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방향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것과 같으니까요. 브로커는 국경 가까운 숲 가장자리에서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리내면 끝이야.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사람을 넘겨주고 스스로 사라집니다.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내는?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는 삼켰습니다. 지금은 묻는 순간 죽습니다. 나는 땅에 거의 붙다시피 기어갔습니다. 발로 걷는 순간 눈이 밟히고 눈은 소리가 됩니다. 소리는 곧 손전등입니다. 손전등은 곧 총구입니다. 내 입에서는 숨이 새어나갈 것 같아. 나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그 피맛이 오히려 현실을 붙잡아줬습니다. 나는 꿈이 아니다. 나는 지금 탈출하고 있다. 강가에 다다랐을 때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만 얼고 가운데는 어둡게 젖어 있었습니다. 안개가 강 위에 깔려 물인지 얼음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끝이다. 나는 천천히 발끝으로 바닥을 눌러봤습니다. 얼음이 아주 얇게 울었습니다. 딱! 그 작은 소리에 내 심장이 멎었습니다. 나는 바로 멈춰 몸을 낮췄습니다. 멀리서 빛이 움직였습니다. 순찰이었습니다. 빛의 안개 속을 찢고 지나갈 때마다 나는 내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안의 공포도 커졌습니다. 그때 바람이 한 번 불었습니다. 안개가 잠깐 갈라졌고 반대편에 희미한 어둠이 보였습니다. 그 어둠은 다른 나라의 어둠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내 몸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저기만 넘으면 끝날까? 정말 끝날까? 나는 다시 기어갔습니다. 얼음이 갈라질까봐 몸의 무게를 최대한 분산시켰습니다. 팔꿈치로, 배로, 무릎으로 차가움이 옷을 뚫고 뼈까지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감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감각을 잃는 게 더 좋았습니다. 아프면 소리가 나오니까요.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아래에서 철컥 하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내 아래에서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 심장 소리가 얼음을 깨트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여기서 돌아가면 나는 보위부의 명단 속 한 줄이 됩니다. 아내도 함께. 그 생각이 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기어갔습니다. 마침내 손끝이 반대편 진흙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풀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넌 뒤의 땅은 낯설었습니다. 낯선 땅이라는 이유로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는커녕 나를 팔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숲속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아니, 둘.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땅에 더 붙었습니다. 손은 가방을 꼭 눌렀습니다. 문서는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걸 빼앗기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발소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나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의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풀숲 사이로 나뭇가지 아래로 몸을 긁히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뒤에서 멈춰 같은 소리가 터졌습니다. 나는 더 빨리 기었습니다. 뛰면 들킵니다. 하지만 멈추면 잡힙니다. 나는 마지막 힘으로 몸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위험하지만 그날은 사람이 있는 곳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작은 창고 같은 곳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밖에서는 발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입안에 고인 침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울고 싶어서가 아니라 숨이 새어나온 겁니다.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는 것도 아닌 상태. 도망쳤지만 아직 잡힐 수 있는 상태. 나는 어둠 속에서 가방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넘어왔는데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내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멍함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갑자기 멈춰섰을 때처럼.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한참 뒤에 따라오는 느낌. 나는 내가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몇 번이나 손끝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과정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딘가로 옮겨지고 이름 대신 번호를 받고 질문을 받고 잠을 재우고 다시 질문을 받고 다만 달랐던 건 그 질문 속에 더 이상 망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때리는 눈빛이 아니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꾸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기만 해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제 잡히는 건가? 그 습관이 내 몸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평양에서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왔으니까요. 한참 뒤 하나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치 학교에 들어온 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벽은 깨끗했고 바닥은 반짝였고 공기는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따뜻함이 이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따뜻하면 안심해야 하는데 나는 오히려 더 겁이 났습니다. 평양에서는 따뜻함이 늘 대가를 요구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굽실거려야 했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야 했고 누군가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내게 충성의 문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밥을 먹을 때도 주변을 살폈습니다. 내 그릇을 보는 시선이 있는지, 내 젓가락 움직임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국의 밥은 이상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반찬이 접시에 담겨 나왔고 국은 뜨겁고 진했습니다. 나는 첫 숟가락을 입에 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배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울렁거렸습니다. 이걸 먹어도 되는 걸, 누구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이 내 입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상담을 받던 중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요?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그 단어를 한국에서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겨우 입술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눈이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너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눈물이 허락도 없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결국 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잔인한 결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늘 남겨진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다. 펑.
내가 들고 온 문서와 증거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 문서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어떤 파장을 만들었는지 나는 이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바랐던 건 거창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랐던 건 아내의 손이었습니다. 평양의 겨울밤, 내 손을 감싸주던 그 갈라진 손. 한국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밤에 나는 오히려 잠을 못 잤습니다. 평양에서는 조용한 밤이 위험했는데 여기서는 조용한 밤이 나 자신과 마주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두만강의 안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얼음이 딱 하고 울던 소리, 손전등이 안개를 찢던 빛, 그리고 내 가방 안 숨은 칸에 딱딱한 모습. 나는 아직도 가끔 가방끈을 조이는 꿈을 꿉니다. 이미 가방은 없는데도 몸이 먼저 조입니다. 깨어나면 목이 아프고 이불은 젖어 있습니다. 숨이 너무 차서 한동안은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창문을 엽니다. 밖에는 불빛이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 평양에서 보던 강 너머의 빛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빛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면서 한동안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빛이 많다는 게 행복이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빛이 많아도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어둡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태미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점원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라는 순간 굳었습니다. 봉투. 그 단어 하나에 내 몸이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점원은 아무렇지 않게 봉투를 건네십니다. 그 봉투에는 도장도 없고 봉인실도 없고 분류코드도 없었습니다. 그저 얇은 종이. 내가 여기서 처음 만난 아무 의미 없는 봉투였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옮기며 살아야 하지? 문서도, 공포도, 죽음의 명단도 아닌. 그럼 나는 이제 뭘 옮기며 살아야 하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밥을 다 먹고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금속의 감각이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숟가락, 창밖의 불빛, 그리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밤. 지금도 나는 가끔 내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없습니다. 10권이 남아있으니까요. 그 대신 나는 조용히 내 마음속에서만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잊지 않겠다. 두만강의 안개 속에서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사람은 증오로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도 도망칩니다. 내가 이곳에 남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거창한 정치가 아니라 단지 한 사람의 생존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더 이상 봉투를 두려워하지 않는 날이 오면 그때는 정말로 나는 도착한 것이겠죠. 창밖에 불빛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어둠 위에 놓인 조용한 길 같았습니다. 나는 그 길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